안녕하십니까. 네, 기초인문 1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치권, 저당권, 그 다음에 계약 총론 부분의 앞부분에 몇 가지를 했죠. 특히 계약 총론 부분에서는 계약의 종류 구별하는 거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성립권에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의한 계약 성립과 의사실현에 계약 성립과 교차 청약에 한 계약 성립이 있었죠.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이 성립이 됐는데, 그 목적 달성이 원시적으로 불능인 경우, 1월 10일 날 계약을 했는데 9일 날 주택이 멸실이 됐다, 이런 식으로. 그럼 계약은 무효가 되면서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생긴다 그랬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그 개념 기억하시고. 그리고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두 개가 있었죠. 동시 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담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능에서 적용이 되고요. 위헌부담은 후발적 불능에서 적용이 된다는 거, 이거 꼭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계약 총론의 나머지 두 가지 제도, 제3자를 위한 계약과 해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특히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해지는 매년 한 문제 이상씩 꼭 나오게 됩니다. 자, 먼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뜻이 뭔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뭐 별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합니다. 갑이 을에게 자신의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는 계약을 해요. 매도인에게 대금 청구권이 생기죠. 매도인, 즉 물건을 판 사람은 매수인, 물건을 산 사람한테 1억 달라, 대금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렇게 매매와 같은 쌍무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계약을 한 양당사자에게 대가성 채무가 생기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억을 병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1억을 병에게 지급하라. 그래서 을이 수락을 합니다. 알았다. 수락을 하죠. 이렇게 만약에 하게 되면 을은 갑이 아니라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되죠. 자, 병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건 반대로 병에게 대금 청구권이 생긴다라는 뜻이에요. 병에게. 자, 그런데 이 병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지요.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서 제3자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게 539조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 을이 제3자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했을 때 그 제3자는, 즉 병은 채무자에게, 자, 이때 채무자가 누구냐? 요 놈이죠. 대금 지급 채무자. 채무자 을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쌍무계약의 효력은 계약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쌍무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권리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직접 취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할 수도 있지요. 그거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이렇게 되죠. 여기서 요 제3자의 권리는, 즉 병이 을에게 야 1억 내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이 권리는 갑과 을 사이의 계약만으로 병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생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은 을한테 돈 받는 게 싫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 갑에게 1억을 꿔준 게 있어요. 1억 채권. 원래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관계가 있었다면 갑하고 병 사이에. 그런데 갑이 을과 계약을 하면서 다이렉트로 병한테 야, 너 을한테 돈 받아라. 그럼 이 병은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찜찜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둘 사이의 계약만으로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진 않고요. 제3자에게 의사를 물어보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2항이죠. 제3자 병의 권리는 그 제3자 병이 채무자 을에게 이익을 받겠다,
병이 을에게 연락을 해서 야, 갑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너한테 1억을 받으라 그러더라. 야, 1억 나한테 내놔. 이런 식으로 제3자가 을에게, 채무자에게 이익을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의 권리가 생기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뜻과 제3자의 권리가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거를 일단 머릿속으로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개념을 일단 정확하게 숙지하시고요. 두 번째,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각과 을의 계약만으로는 생기지 않고 제3자가 따로 수익의사라는 걸 표시해야 된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예를 다시 한번 봅니다. 갑이 을에게 토지를 팔면서 대금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한 경우에 갑과 을 사이 토지 매매 계약은 병으로 하여금 대금 채권을 취득하게 합니다.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수익을 받는 사람, 제3자 수익자라고 하겠죠. 요약자와 수익자가 있을 것이고요. 요약자와 낙약자가 있을 것이고 낙약자와 수익자가 있을 텐데요. 자, 이 요약자가 누구냐? 좀 전에 말씀드린 거. 갑이 을에게 이렇게 말했죠. 1억을 병에게 지급하라고 요청을 했어요. 갑이. 이게 요약자가 되는 거예요. 을은 수락을 한다 그랬죠. 수락을 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낙약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3자를 위한 이야기선 바로 요 낙약자가 채무자가 됩니다. 낙약자가 채무자가 돼요. 이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는 계약을 했죠. 제3자 병을 위한 계약을 했죠. 요거를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른다라고 생각하세요. 왜 기본관계라고 부르냐, 왜 보상관계라고 부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여놨으니까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는 기본관계, 보상관계라고 부른다. 반면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는 대가관계라고 부릅니다. 대가관계. 이렇게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개념과 두 번째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게 수익을 받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해야 발생한다는 것. 세 번째, 명칭. 요청하는 사람 요약자, 수락하는 사람 낙약자. 낙약자를 채무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를 기본관계, 보상관계라고 부른다.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부른다. 요거는 학자들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딱딱 붙여놓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보상관계가 뭐였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였었죠. 자, 그럼 이 보상관계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그림을 제가 이렇게 그렸죠.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매매하면서 1억에 매매하면서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라고 요청했으니까 얘가 요약자라 그랬고요. 수락했으니까 낙약자라 그랬고 얘가 수익자라 그랬어요. 낙약자가 즉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1억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만에 하나 갑이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A 토지 소유권을 을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을은 당연히 병에게 나 대금 지급 못해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갑이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동시행관계란 말이에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을은 당연히 병한테 나 대금 못 줘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기 이게 뭐죠? 기본관계, 보상관계죠. 이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을은 나 돈 못 줘 라고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요거죠. 채무자는 을은 539조의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초한 항변이 뭐죠? 거절해라 그랬죠. 그걸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자, 542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갑이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을은 병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상관계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상관계는 계약 내용이 되기 때문에
보상관계가 뭔가 문제가 생겼다. 흠결하자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상관계에 뭔가 다툼이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즉 갑이 이렇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는다. 그럼 계약 자체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을은 뭐 할 수 있다. 나 소유권을 못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너에게 대금 못 주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보상관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그랬고요. 이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엔 영향을 주질 않죠. 예를 들어서 좀 전에 제가 병이 갑에게 1억 채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갑과 병 사이의 대가관계예요. 그런데 이 갑과 병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을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을은 지금 뭐만 관심이 있어요? 소유권 넘겨받고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을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 갑과 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을은 관심이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고 설령 갑이 을에게 야 돈을 병에게 줘라 그럴 때 을이 도대체 너하고 병 사이가 무슨 관계냐 이런 걸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딱 관심이 뭐다? 갑부터 소유권 넘겨받고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과 병 사이의 관계, 즉 대가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개념과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수익의사를 표시해야 생긴다는 거, 각각 당사자를 부르는 명칭과 그 관계 중에서 요거 기본관계, 보상관계, 대가관계를 구별하시고 그 관계가 제3자를 위한 게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여기까지 딱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초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세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매매와 같은 유효한 쌍무계약이 일단 체결돼야 되죠. 그게 첫 번째 요건이죠, 일단. 그죠? 갑과 을 사이에 유효한 매매계약이 체결돼야 돼요. 쌍무계약이 체결돼야 될 것이고요. 플러스 이 계약을 하면서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특약을 해야 돼, 특약. 요 병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특약을 했을 때 이 특약을 제3자 약관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이런 게 머릿속에 딱딱딱 박혀야 됩니다. 이렇게 부르는 명칭 같은 것들, 용어 같은 것들 이런 게 머리에 딱딱 박혀 있어야 나중에 기본 과정을 들으실 때 조금 수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권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당사자가 누구죠? 요약자와 낙약자죠. 요 둘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조심할 거, 수익자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 그 계약 속에 제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시키는 특약, 약관. 이걸 뭐라 한다? 제3자 약관이 존재해야만 됩니다. 두 개를 꼭 머릿속에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효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이렇게 성립을 했다 하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매매 등이 체결이 되면서 병에게 지급할 것을 특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제3자 권리가 생기진 않는다 그랬어요.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려면 아까 조문 하나 확인했었죠? 제3자의 권리는, 즉 병의 권리는 그 제3자 병이 누구에게? 채무자. 채무자가 누구라 그랬죠? 낙약자죠. 이 명칭을 기억해 두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기출지문 중에 제3자가 요약자에게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할 때 이렇게 출제가 돼요. 요약자가 아니고요.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그 제3자를 위한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3자의 권리가. 540조는 지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3자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할 뿐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아니고요. 유효 요건도 아니라는 거. 그 성질을 딱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그 정도를 기초과정에서 이런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구나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약 총론 마지막 기초에서 개념 잡으실 때 해제입니다.
이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요, 둘 다 공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에 계약을 체결한 후 어떤 사정이 생겨요. 사유라고 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 계약 체결한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그 계약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하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일방적 의사표시. 일방적 의사표시 우리 몇 번 했지요. 단독행위라고 상대방이 동일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이런 걸 해제 또는 해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소멸시켜요. 이게 해제입니다. 반면에 해지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켜요. 그래서 우리 통신사 2년 약정 같은 경우에 2년 약정한 상태에서 중간에 2년이 되기 전에 통신사를 옮겨요. 그럼 기존 통신사와의 계약을 해제를 해요? 해지를 해요? 해지를 하죠. 즉 해지는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계약이 이행이 된 상태에서 기존에 이행을 했던 건 그대로 둔 채 장래를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합니다. 특히 이 해지는요, 모든 계약에 적용되지는 않고요. 우리 임대차 아시죠? 주택임대차 같은 거, 중간에 끝내는 거, 학원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거, 통신사 중간에 그만 옮기는 거, 그런 계약들은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죠. 이런 것들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 계속적 계약에서만 해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반면에 해제는 모든 계약에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정리, 계약의 해제, 해지 둘 다 공히.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을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가지고 그걸 이유로, 계약 이후에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계약을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해제는 소급해서 소멸시키고 해지는 기존에 이행된 건 그대로 둔 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를 한다. 그 중에 우리는 해제만 열심히 보면 됩니다. 해지는 거의 10년에 한 번 출제가 되는데 최근에 한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출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해제만 보면 되고요. 해지는 나중에 개념만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개념만 보시고 특징만 봐도 해지는 지문 나오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계약의 해제가 나왔죠. 해제란 계약이 성립을 했고요. 유효해요. 그런데 그 계약을 한 후에 어떤 사정이 생겨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채무불이행이라고. 기억나세요?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줘요. 또는 매도인이 소유권을 안 넘겨줘요. 이런 것들을 뭐라 해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죠. 그런 걸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그런 걸 해제를 한다. 자, 해제는 일방적인 거죠. 그래서 구별해야 될 게 하나 있죠. 합의 해제라고. 해제와 구별해야 될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합의 해제하고 구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합의 해제. 합의 해제는 뭐예요? 각과의 계약을 합니다. A 토지 1억에 이 상태에서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이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죠. 자, 대금 미지급이 대표적인 채무 불이행이고요. 이런 경우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해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는 거니까 상대방 입장에서 왜 네 멋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냐라고 따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이 해제 사유가 뒤에서 보는 해제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됩니다. 이 해제권 발생 원인의 대표적인 게
을의 채무 불이행이 되는 거예요.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갑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멸시키더라도 을은 찍소리 못한단 말이죠. 이렇게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려면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유가 없어. 없는데 해제를 하고 싶어. 없는데 이런 사유가 없는데 해제하고 싶어. 그럼 일방적으로 해제 못 하잖아요. 이런 사유가 있어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데 이런 사유가 없다면 일방적으로 해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제하고 싶은 사람 중에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합시다 라고 청약을 해요. 청약을 해요. 해제합시다. 해제한다가 아니라 상대방 의향을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상대방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럽시다 라고 해버렸어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됐어요. 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됐어요. 이거 뭐죠? 이거 계약이죠. 무슨 계약이에요? 기존의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또 다른 계약. 이게 바로 해제 계약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합의 해제라고 하죠. 그래서 합의 해제 또는 해제 계약이라 하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갑과 을이 합의를 통해서 기존 계약을 소멸시키는 또 다른 계약을 말한다. 이게 뭐다? 이게 합의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 해제와 합의 해제를 일단 구별하자. 해제의 개념을 통해서 일방적 해제와 합의 해제를 일단 구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실권, 약관은 나중에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 해제권이라고 나와 있죠. 자, 해제권이 뭐예요?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멸시켜요. 어떻게? 소급해서. 그런 권리를 해제권이라 하죠. 일방적인 권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잊어버리셨죠? 괜찮아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형성권이라고 부릅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 없는 권리,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권리, 이런 걸 형성권이라고 하는데요. 해제권도 바로 일방적 의사표시니까 형성권의 일종입니다. 자, 이런 해제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해제권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계약을 해제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되는가? 해제권 발생은. 그런데 우리 이거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나오죠. 무슨 권리가 발생하는 것, 권리 변동이죠. 그 권리 변동의 원인을 뭐라 하죠? 법률 요건이라 했죠. 법률 요건은 두 종류가 있었죠. 법률 행위와 법률 규정. 법률 행위가 뭐였죠? 계약이죠. 약정 해제권이죠.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요러요러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약정 해제권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통해서 발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갑과 을이 갑수의 토지에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도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날짜에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고 약속을 해놨다. 미리. 그런데 을이 중도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는다. 그럼 갑과 을 사이의 약속대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겠죠. 이런 걸 약정 해제권이라고 부른다. 반면에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할 수도 있다. 그게 뭐다? 법정 해제권이죠. 자, 해제권에서는 이 법정 해제권이 아주 중요합니다. 법정 해제권. 법정 해제 사유라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계약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 해제권이 생깁니다. 자, 이런 걸 법정 해제 사유라고 하는데요. 이 법정 해제 사유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민법에는 하나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있어요. 모든 계약에 일반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있어요. 일반적.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계약에만 규정이 되어 있는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와 개별적 법정 해제 사유가 있는데요.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만 조심하시면 돼요.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있고요. 그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가 뭐냐?
우리 민법이 규정해 놓은 게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이 뭐예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죠. 그 채무 불이행 중에서 두 개를 규정해 놨습니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로 채무 불이행이라는 놈이 있는데 이 채무 불이행 중에서 두 개를 우리 민법이 규정해 놨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그리고 이 이행지체가 또다시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 이행지체 둘로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544조부터 546조까지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정 해제 사유로 채무 불이행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을 규정해놨다. 그리고 이행지체 중에 보통의 이행지체가 기본이고 정기행위 이행지체라는 것도 있더라. 여기서 개념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의 이행지체라는 게 뭐냐? 채무자가 이행기에 있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날짜가 됐고 잔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또는 부주의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게 이행지체예요. 이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태. 대금 미지급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걸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지체라는 건 부당한 거절 생각하시면 돼요. 부당한 거절. 이렇게 이행지체가 있게 되면요. 매도인 입장에서는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만 매도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매수인에게 대금 지급을 독촉하고 그때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게 보통의 이행지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통의 이행지만 생각을 해주세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보통의 이행지체. 반면에 정기행위 넘어가시고 이행불능을 봅니다. 이행불능은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이행불능은요 주로 매도인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았는데 이 건물을 을에게 넘겨주기 전에 갑의 관리부실로 화재가 나서 무너져 내렸다. 소실이라고 한다 그랬죠. 소는 이제 불탈소자입니다. 갑의 관리부실로 비건물이 화재가 나서 무너져 내렸다. 그러면 갑의 잘못으로 건물을 넘겨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이런 걸 이행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제권 발생 원인 중에서 법률에 정해져 있는 법정 해제 사유가 중요하고 법정 해제 사유 중에서 모든 계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법정 해제 사유. 그걸 우리 민법이 규정을 해놓은 게 뭐가 있다?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뭘 규정해놨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을 규정해놨다. 이행지체는 보통의 이행지체와 정기행위지체가 있는데 정기행위는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대표적인 채무 불이행이 두 가지예요. 보통의 이행지체. 예를 생각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 이행불능. 매도인 잘못으로 물건을 넘겨주지 못하는 상태. 넘겨줄 수 없는 상태. 넘겨주지 않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넘겨줄 수 없는 상태. 이런 거 이행불능이란다. 이런 식으로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해제권이 생기도록 하고 있더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런 해제권 일방적이라고 그랬죠. 형성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것은 예를 들어서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이행지체죠. 갑이 이렇게 독촉을 해요.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럼 갑에게는 조심하셔야 돼요.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되는 게 아니고요. 갑에게 해제권이 생길 뿐이에요. 그리고 권리라는 건 그 권리를 행사할지 말지는 권리자 자유죠. 다시 말해서 갑은
자, 해제권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게 갑의 자유예요. 권리니까. 해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해제권 행사 여부는 해제권자의 자유다. 그리고 해제권을 행사한다면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인 거다. 뭐 요 정도 해제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사기간은 신경 쓰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해제 효과를 봅니다. 요거 오늘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기초에서. 자,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1월 10일 날 각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다. 1억에. 그런데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등기를 먼저 넘겨달라.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잔금을 치르겠다. 자, 갑이 을을 믿고 을에게 등기를 넘겨줍니다. 중도금만 받고. 근데 우리 물권법 총론에서 봤죠? 매매 등을 통하여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예요. 그런데 1월 30일 날 잔금을 치르기로 해놓고 을이 잔금을 치르질 않아. 잔금을 주기로 해놓고. 철석같이 등기 먼저 넘겨주면 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잔금을 치르기로 해놓고 등기를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주지 않고 있더란 말이죠. 그럼 갑은 쫀다 그랬죠. 쬐는데도 을이 잔금을 치르지 않아요. 그래서 갑이 기다리다 지쳐서 2월 20일 날 갑이 계약을 해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자,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요.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간다 그랬죠. 이걸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한다라고 해요.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해요. 다시 말해서 갑이 계약을 해제하는 순간 갑과 을은 계약을 한 적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생기죠. 뭐가? 이거 을등기. 이것도 그대로 무효가 돼버립니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려요. 그래서 을은 등기를 되돌려줘야 되고 갑은 받은 돈 있죠? 계약금 받았고 중도금 받았죠? 이거 돌려줘야 돼요. 이런 걸 뭐라 한다? 원상회복이라고 하게 됩니다. 즉 계약이 해제가 되면 이행을 하기 전에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해제가 됐다면 손해배상만 문제가 돼요. 손해배상. 을이 계약만 한 상태에서 계약금도 준 적 없고 중도금도 준 적 없고 갑도 등기 넘겨준 적 없이 민기적 거리다가 해제가 됐을 때는 그 잘못한 사람이 손해를 배상하는 걸로 끝나게 되지만 지금처럼 을은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준 게 있고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준 게 있더라. 이렇게 이행을 한 후에 해제가 됐을 때 이럴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긴다? 돌려주고 돌려받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걸 뭐라 한다?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게 됩니다. 원상회복. 그래서 계약이 해제가 되면 첫째, 일단 계약은 없었던 상태,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죠. 두 번째, 주고받은 게 있다면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죠. 그걸 원상회복이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 보세요. 을이 갑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준 상태에서 등기를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치르지 않아서 갑이 계약을 해제해버렸다. 즉 을의 잘못으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죠. 그 상태에서 원상회복을 해야 되니까 갑은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 돌려줘야 되고 을은 등기를 되돌려줘야 돼요. 자, 이때 갑 뚜껑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죠. 안 열리나? 열리죠. 을이 등기 넘겨주면 담보대출 받아서 잔금을 주기로 해서 갑이 그걸 믿고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을이 그 믿음을 배신했죠. 당연히 갑에게는 일정한 손해가 생기죠. 다른 사람에게 매각할 기회도 놓쳤고 을을 믿고 시간도 질질 끌었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갑이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주는 건 돌려주는 거지만 갑에게 별도로 발생한 손해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자,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일방 당사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 계약을 해제한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손해가 생기게 돼 있더란 말이지.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게 되는 거예요. 결론. 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행지체 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가 됐다. 첫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간다.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아라. 이걸 원상회복이란다. 그리고 따로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해제의 기본적인 효과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건 잊어버리세요. 요거 하나의 문제가 더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에 하나 을이란 놈이 한 2월 10일쯤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 땅이 을이 병한테 팔아먹은 경우예요. 그리고 잽싸게 병에게 등기를 넘겨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갑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럼 갑과 을은 계약은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요. 다시 말해서 A 토지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얘. 을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걸 믿고 거래한 병은 어떻게 하느냐? 즉 제3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이건 이제 조금 복잡하니까 제3자가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 주시고 오늘 기초과정에서는 해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이런 세 가지 기본적인 효과가 생기는구나. 딱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갑과 을이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등기까지 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됐을 때 이 등기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대법원 뭐라 그래요? 계약이 해제되면 등기도 당연히 효력이 소멸한다. 따라 소유권도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 이게 우리 대법원 판례의 태도예요.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가 됨으로써 소유권은 갑에게 당연히 복귀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계약이 해제가 되면요. 소유권은 계속 갑에게 있었던 거예요. 즉 소유권 을에게 이전된 적이 없었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대법원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거를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고받는 게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가 생긴다 그랬고요.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생각만 하고 넘어가시자 그랬어요. 그리고 따로 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는데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은 돌려줘야 되니까 갑은 열이 받는단 말이죠. 그 열 받는 건 따로 뭐로 해결해라?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해라. 이런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지가 있죠. 해지는 개념만 기억하자 그랬죠. 계속적 계약관계, 예컨대 임대차 계약관계. 갑소유 건물을 2022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2023년 1월쯤 장사가 너무 안 돼. 임차인이 해지를 해. 이런 경우. 물론 그건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해지 사유는 아닌데 이렇게 계약 기간에 정해져 있는 계약,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이런 걸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 하고요. 많죠? 임대차 계약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예를 들던 통신사 계약도 있고요. 학원 계약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채무 이행이 계속 반복되는 계약을 계속적 거래 계약이라 하고요. 이런 계속적 거래 계약에서 그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해지라고 한다. 개념 기억하십니다. 따라서 계약이 해지가 되면
계약은 비소급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즉 장래를 향하여 사면 청산의 의무라는 게 생기죠. 우리 원상회복 의무는 생기지 않죠. 원상회복은 소급해서 소멸할 때 생기는 거고요. 청산의 의무라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이행이 된 걸 정산하는 거죠. 통신사랑 계약을 할 때도 정산하죠. 이렇게 해지는 해제와는 달리 원상회복 의무가 아니라 정산 의무가 생긴다는 거. 이런 걸 해지를 한다. 뭐 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계약 총론의 마지막 두 가지 제도 봤어요.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있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뭐예요?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세요. 각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은 병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했고 을이 그걸 수락함으로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권리가 생기는 계약. 이런 걸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한다. 명칭, 요청하는 사람 요약자, 수락하는 사람 낙약자. 낙약자를 채무자라고 부른다. 제3자는 수익자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가 기본관계, 보상관계. 요약자와 수익자 관계를 대가관계. 이렇게 부른다고 그랬죠. 세 번째,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매매와 같은 유한 쌍무계약과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제3자 약관이 있으면 성립하되 그것만으로 제3자의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채무자, 즉 낙약자에게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 권리가 생긴다고 그랬죠. 또 하나, 제3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해제, 계약을 일방적으로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죠. 합의 해제와 구별해야 되고요. 해제하려면 해제 사유가 계약 이후 해제 사유가 발생해야 된다 그랬죠. 요때 해제 사유가 두 종류. 약정 해제 사유, 법정 해제 사유. 그 법정 해제 사유가 대표적인 게 뭐? 채무불이행. 중에서 두 개. 이행지체, 이행불능. 그렇게 해제권이 생겼다. 해제할지 말지는 해제권자의 자유고 해제한다면 일방적으로 한다. 그렇게 해제를 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세 가지.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고 주고받은 게 있으면 돌려주고 돌려받고 원상회복 의무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뭐하고 구별하자?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해지하고 구별하자.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들을 좀 숙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계약 총론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계약 강론, 매매교환, 임대차 3개가 있죠. 역시 어떤 내용이 있고 기본적인 개념은 뭘 기억해야 될지 그런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